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들어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청 중에도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점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소식들 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LH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15곳 공개 파장. 민생경제 회복대 초고소득 수혜 세법 개정안 극과 극 평가. 천하무적 엘리멘탈 올해 외화 흥행 1위 등극까지. 아니 오늘 정말 여러 분야의 각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 모두 모아 있다는 생각 드는데요. 평론가님 어떤 주제들은 또 확 들어오셨나요?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한 곳인지를 의심하고 사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는 괜찮은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가장 눈에 띄는 주제입니다.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서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순살 치킨도 아닌 순살 아파트라는요. LH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15곳 공개 파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 철근이 아예 없는 이 철근 누락 사례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공공아파트 15곳 단지에서도 이런 순살 아파트 이미 무더기로 쳐버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LH가 동일하게 이 무량판 공법입니다. 이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LH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는데 91개 단지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근을 빼먹은 단지 중에 파주 운정, 또 남양주 별내 등 5곳 이미 입주를 마쳤다고 하고요. 수원 당수 등 4곳은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나머지 6곳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 단지와 관련된 시공사만 모두 13개나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설계사도 단지마다 제각각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무량판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 문화가 그만큼 만연된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화가 난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이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안타까운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LH에 지금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장관이 이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LH 측에 촉구를 했고요. LH 이한준 사장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지금 철근 누락과 관련된 15개 단지의 설계, 감리가 언제 발주됐는지 또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한 채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이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 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나타나는 이 부실 시공, 부실 공사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사실 이 지금 뭐 부실 공사, 아파트 부실 시공의 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건수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 민원
무려 41만여 건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한국적인 현상이다. 어느 일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 4대 건설 강국이다, 5대 건설 강국이다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해외에서 우리가 수주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한 뭐 다리라든지 여타의 건물들 부실 시공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단 한 번도 그런 보도를 접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만큼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뭐 사실 언젠가부터 이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나서부터 K 컨텐츠다, K 팝이다, 무슨 뭐 K 가족이다 여러 가지 칭찬 앞글에 K자가 붙습니다. 근데 K 아파트만큼은 칭찬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 건설 이 어떤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지금 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뭐 기업윤리, 직업윤리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고민 역시 오늘 이번 이 순살 아파트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이 평론가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의 이제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로 딱 못 박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사실 LH 주무부처가 국토부인 만큼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무거운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본 원인 좌든 우든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별개로 하고 이권 카르텔에 이런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실 카르텔이란 단어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 저희가 뭐 잠시 후에 또 진단을 하겠지만 이 이권 카르텔 자체에 대해서 해체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요 오랜 시간 쌓인 이 이권 카르텔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실련이 부실공사의 배후로 LH 전관 특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 이목을 또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했던 내용들 조금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또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LH 출신 전관 특혜 문제가 있고 이것이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인데 이게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관련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실련이 2021년 분석한 자료 설명을 해드리면 LH가 사업 상당 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약 5년간입니다. LH의 설계 용역 수의 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쟁 입찰 290건 가운데 LH 전관 영입업체 47개가 이 용역건의 약 55%, 297건, 그리고 계약 금액의 무려 69%입니다. 약 69%인 6,582억 원. 상당히 이 수주한 이 액수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자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6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LH 내부 심사평가위원 59명이 2,276억 원 상당의 58개 용역 관련 심사에서 재취업 퇴직자와 사전 접촉을 했는데도 이걸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설계 공모 심사 외부 심사위원이 업체에 사전 접촉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해당 업체에게 경고장을 발급하는데 그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LH가 이제 퇴직자나 대표이사가 이제 감사 등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지금 경실련에 따르면 사실 지금 수의계약 금지 기간
5년으로 연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꽤 긴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심사평가위원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칙을 개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 공직자, 그러니까 사실 공직에서 물러나면 보통의 경우 집에 가서 쉬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 공직자 588명 가운데 무려 485명이 취업 가능, 취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실련은 LH 퇴직자 역시 이 취업 심사를 거치고 합법적으로 유관업체에 취업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수의계약 금지 기간 5년으로 연장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관예우에 따라서 그 정관예우 뭐 관련 업체 이렇게 몰아주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순살 아파트 같은 사례, LH가 맡은 아파트, LH가 건설한 아파트에 과연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입주민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요, GS건설 직원들이 문제는 LH에 있다면서 이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게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이번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서 GS건설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5대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아파트에 과연 살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직원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든 문제 시발점이 LH 직원에 있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지금 다른 건설사 직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GS건설 이 직원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글들 좀 말씀을 드리면 1톤에 100만 원도 안 하는 철근을 뺀다고 얼마 남기냐,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LH 임직원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뭐 저는 사실 이런 글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지금 글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누구의 주거 환경을 짓는다는 것,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LH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건설에 함께 참여한 업체 아닙니까? 건설에 함께 참여한 업체로서 가져야만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사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 쭉 살펴보면 뭐 인재 이런 얘기 하루 이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인재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의 부실 공사하면 네. 이게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그렇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관련법 정비 시급해 보이는데 국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이게 정말 답답한 부분이요. 이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3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의를 해놨는데 3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검단 아파트 이번 사고를 두고도 LH, GS건설 누가 잘못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핑퐁 게임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이 돼야 되고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건 분명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재발이 방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선, 법의 마련, 시스템의 개편이 절실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즉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취지의 지금 지시가 내려진 건데요. 무량판 구조,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어진 아파트에 아마도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량판 구조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 2017년경부터 지어진 아파트, 그러니까 대규모 고가 아파트 위주로 무량판 구조의 건설로 이렇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특징을 보면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디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철근이 필요하죠. 그렇죠. 보강철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 순살 아파트들은 이 보강철근이 빠져 있거나 아예 빠져 있거나 아니면 넣어야 되는 양에 미달되게 함량 미달인 채로 이 철근 시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2017년 무렵부터 건설된 무량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실 공사를 퇴출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팔을 함께 걷어붙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건설 현장 사고 같은 불행한 일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서울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실 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 시공과의 전쟁을 선언한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 시장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그만큼 부실 공사,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사실 삼풍백화점, 네.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이 붕괴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구조가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 특히나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공포감이랄까 불안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코로나 시기가 계속됐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 역시 이 원자재 가격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근 누락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일단은 이런 뭐 부실 시공의 문제 비단 아파트에만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후진국형 문제가 네.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이제 이 영등포구 도림동 그리고 구로구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 6교가 주저앉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낮이거나 저녁 시간대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그럼요. 수도 있죠. 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도림보도 6교 그러니까 특허공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어진 걸 보면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공법을 적용해서 납품하는 등 설계부터 관리까지 모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서울시가 목도하고 내놓은 안이 바로 동영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기능을 하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원인 바로 밝혀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시공부터 해서 모든 이 건설의 현장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 이 영상 복구를 하면 보상, 원인 파악 모두 다 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이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느냐 마느냐 설왕설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원인 찾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 현장 이곳에 이 지금 대상으로 동영상 관리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 관리 기록 열심히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는 뭐 표창 수상 또 부실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 제공까지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의 뜻을 밝혔다고 하던데 건설 무엇보다 좀 현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시의 동영상 관리 제안에 도급순위 상위 30위 건설사 모두 동참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에 적용이 될지 현장에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시기가 명확하게 이때부터 이 동영상으로 이 모든 건설
현장 촬영을 해라. 네. 이렇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선 사실 모든 건설 이 과정들을 찍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방대한 데이터 이 관련해서 관리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촬영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예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또 비용 문제가 발생을 네.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촬영에 대해서 현장 근로자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현장 근로자가 몸에 바디캠을 장착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들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게 자칫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놓고 다툼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바로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또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사실 우리나라 건설 대단합니다. 그 건설 기술, 결국 중동에서 건설 붐을 일으킨 것도 다 우리나라였잖아요. 해외 건설 수주액이 2010년도에 이제 7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정말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선 또 이렇게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철근이 빠지고 시멘트에 물을 타고 또 게다가 전관 특혜까지 더해진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 뿌리 뽑아야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담당자 일부만 처벌받고 문제를 덮는 선에서 그치게 되면 이런 뭐 관행 같지 않은 관행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부실 시공 막으려면 엄한 형벌, 법적 처벌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도적 쇄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일본 사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일 상상할 수 없는데 바로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을 하는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아파트라고 한다는 것, 이 아파트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고 보기 이전에 부동산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가진 나의 재산, 나의 가장 큰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설업체들도 주거 환경이라고 한다면 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철학 없이 부동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지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우선해서 지금 건설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내진 설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건설 4대 강국, 5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배워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전관 예우에 대한 문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권 카르텔이라는 부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관 예우 문제가 바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관 예우가 발생을 했다면 이 설계사가 전관 예우에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아웃소싱하는 등의 건축 문화에 존재하는 이권 카르텔, 이걸 혁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라는 카드를 좀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혁이 중요한데 보통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자 문책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사실 개혁이라고 할 수 없죠.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는 배경, 원인 자체를 깨부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뭔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책임자 처벌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 집중 진단해서 그 원인 제거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우리가 서울 시내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파트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 높은 빌딩들, 그 많은 집들, 아파트들이 부실공사, 순살 아파트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건설 강국, 아무리 세계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 건축물들이 다 문제가 있는 순살 아파트라면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평론가님 말씀에 정말 10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생경제 회복 대 초고소득 수혜 세법 개정안 극과 극 평가입니다.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내놓은 이 세법 개정안은 불황과 세수 부족 속에서도 경기 반등과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초고소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연일 감독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대비입니다. 우선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또 세법 개정안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K-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전적으로 창작자에 기대고 있다. 정부가 해주고 있는 일은 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이 지금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 공제율을 큰 폭으로 높이겠다 밝혔습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또 드라마 같은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서는 10%에서 1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와 함께 또 바이오 의약품 산업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하고 첨단 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10년간 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 지원 조치도 시행이 되는데요.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 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사실 증여세와 관련해서 이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자녀들 같은 경우는 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주식을 팔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5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1억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 연소득 기준 현행 4천만 원인데 7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출산 보육 수당 이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2배인 20만 원으로 높이게 됩니다. 정부 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4,719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요. 여야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당은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와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노력이 담겼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자 초고소득 그리고 초대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의 입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납세 편의와 형평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해서 특히 이제 지금 결혼 건수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산율도 감소하고 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 우리 사회가 눈앞에 둔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출산과 육아, 양육과 관련한 미래 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 지금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에 기대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서민 그리고 중산층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에요. 또 감세를 이어가면서 어떤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인 태도로는 국민 삶을 결코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요, 서민 금융 지원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추경의 필요성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위험에 빠진 민생 경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에요.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 또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과 같은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법 개정안 자체의 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내에 조세 개정 개혁 TF를 구성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여와 야를 봤을 때 뭐 여와 또 여당과 정부가 뭔가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야당이 비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관련해서 이 TF 구성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대안이 마련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올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바로 세수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감세 정책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2년 동안 줄어들 세금 규모가 뭐 89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일단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세수 부족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일단 기획재정부 이 또 관련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3조 702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을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 세수 감소 규모 크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수 이 감소의 효과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줄어들 세수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이제 단행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의 효과가 몇 년 정도 더 지속되겠죠. 그리고 2년 연속 지난해, 올해 또 감세 정책을 펼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이 감세 규모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한 연구소가 지금 내놓은 목소리를 보면 이 국가재정이 더 악화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해 세제 개편안, 그리고 올 초 발표한 뭐 이 세액공제 확대안 또 올 초 발표를 했죠. 이런 걸 고려하면 5년간 세수가 89조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감소, 이것도 문제긴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 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무려 36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을 진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이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업이익이 뭐 쉽게 말해 쪼그라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8%가량이 줄어든 17조 3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세수에서 굉장히 큰 구멍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감세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 뭐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뭐 감세 그리고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전문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가 지금 감세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세를 하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을 좀 다소 깎아서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누리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 보이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그 취지 자체에 뭐 어느 국민도 이 비판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이라는 게 좋은 취지를 갖는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게 가져가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지금의 경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세수 펑크 가능성이
지금 높게 진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반기에도 뭐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지금 어둡기 때문에 세수가 크게 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기는 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 역시 상승 기조라기보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세수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구조가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이 부분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더라면서요. 네, 지금 야당에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 상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그러니까 부부 4년인 거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여기에 이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치게 되면 3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 자체가 이 고소득층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총선용 감세 패키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평균적으로 결혼 비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액수가 결혼정보업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정의당 한 의원이 발표를 한 걸 보면 7천만 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자체, 공제를 시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증여세 공제해준다는 것 자체가 부자 감세일 뿐이다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이 한도를 높였다면 이거 가지고 결혼들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아니 결혼을 할 때 증여세 때문에 결혼이 고민스러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세금 고민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아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장애 요인으로 세금 문제가 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둔다면 일단 혼인을 할 때 보다 더 좀 신경 쓸 일을 정부가 차단해준다. 이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내가 벌어서 내가 결혼자금 다 마련했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 부모님의 도움 때문에 이 세금을 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라는 보도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세금 신고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찜찜했던 마음, 이렇게 이 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결혼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비혼 트렌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계속 개인주의 성향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확장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혼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세금 관련 문제 언급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제외된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평론가님.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국민 모두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안 이 부분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 때 이 부분은 아예 없애지 않을까 기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사실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안하지 않았다라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전문가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세수 부족 상황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부가 다시 또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불황 속 세수 부족 그리고 경기 반등, 출산율 장려 어떤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 한편으로는 뭐 부자 감세다, 세수 결손, 서민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론가님의 총평 들으면서 두 번째 법률 리스트크 마무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증세 없이 복지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약자에 대한 복지를 촘촘히 하겠다면서 역대급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감세 기조 유지하면서 복지를 늘려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법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법률 리스트크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법률 리스트크 주제는 바로 천하무적 엘리멘탈 올해 외화 흥행 1위 등극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이죠. 엘리멘탈의 흥행이 정말 무섭습니다. 벌써 극장에 걸린 지 2달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적 관객 수가 550만 돌파했다고 해요. 이게 처음보다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차곡차곡 관객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아직 못 봤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볼 예정이거든요. 네, 꼭 보세요. 평론가님 보셨어요? 일단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 듭니다. 눈이 어떤 참 면에서요? 황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 원소가 등장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극한의 아름다움을 이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눈의 피로감, 스마트폰을 보면서 피로했던 눈이 깨끗하게 뭔가 이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저희 화면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뻐라. 굉장히 예쁘죠? 눈이 행복해지면서 마음이 또 따뜻해집니다.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호강까지 할 수 있는 영화 바로 엘리멘탈입니다. 내용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탈 시티에서 재치 있고 불처럼 열정 넘치는 엠버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엠버가 유쾌하고 감성적이면서 물 흐르듯 사는 웨이드를 만나서 특별한 우정을 쌓으면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픽사 최초의 한국계 감독이죠. 피터선의 자전적 경험에서 탄생한 작품이에요. 굉장히 이야기 구조가 또 탄탄합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으려면 이야기 구조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는 뭐 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아니 평론가님이 이렇게 극찬해 주시니까 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예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론가님 들어보니까 이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흥행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올해 국내 개봉한 외국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에 등극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상반기에 사랑을 받았잖아요. 슬램덩크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그렇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을 모두 스코어로 굉장히 지금 앞으로 계속 더 개봉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큰 스코어로 이 두 애니메이션을 따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슬램덩크만 하더라도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471만 명 관객을 모았죠.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 554만 명 관객을 기록했는데 오늘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스코어를 확인을 했더니 550만 명을 넘어서 5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름방학 안에 뭐 6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관객들이 대거 극장을 찾은 것도 저는 한몫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 장기 흥행이 예측이 되네요.
사실 좋은 작품 400만 이상 돌파를 하려면 N차 관람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영화 하면 어떤 한 분이 2번, 3번 가서 봤을 때 1000만 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가족 영화로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감성으로 보면서 감동하고요. 또 어른은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작품이 엘리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보고 나서 엄마 또 한 번 보러 가자, 이래서 지금 N차 관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평 세례가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가족들이 이 여름 또 휴가 기간이잖아요, 지금. 네. 극장을 찾아서 엘리멘탈 보시는 분들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엘리멘탈 개봉하고 한 달 있다가요, 우리 톰 오빠, 톰 아저씨, 네. 톰 행크스까지 방한을 하면서 미션 시리즈 개봉하면서 이제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흥행하는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는데 보기 좋게 뒤집었네요. 지금 스코어가 우리 영화 밀수가 1위예요. 박스오피스 순위가. 그리고 엘리멘탈이 2위고 3위가 미션 임파서블 시즌 7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박스오피스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선전에 선전을 다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션 임파서블 뭐 여성을 다루는 시선이 후퇴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제가 미션 임파서블도 봤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7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스코어가 조금 제작진 입장에서는, 또 이 배급사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거예요. 359만 명이거든요. 기존 시리즈들이 뭐 500만 명, 600만 명 넘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이 미션 임파서블 7번째 시리즈보다 엘리멘탈을 많이 찾는 이유가 일단 가족들이 보기에 적합한 영화라는 것, 그게 가장 주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의 관객들 세상 살기 상당히 팍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난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액션 영화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액션이 난무하는 영화의 어떤 통쾌함보다는 마음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관객들의 니즈가 반영됐기 때문에 미션 임파서블을 누르고 지금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보다 엘리멘탈 시리즈가 좀 더 가족들에게, 가족 중심의 그런 관람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감독인 피터son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픽사 최초의 한국계 감독이라면서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민자죠. 19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인데요. 사실 피터son이 이민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미국에 존재를 하잖아요. 혐오부터 시작해서 본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던 손길까지 여러 일들을 겪어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영화에 그대로 투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물, 불, 흙, 공기, 왜 이런 원소들을 사용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원소들, 크롬이나 탄소, 어렵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또 볼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을 이제 영화에 의인화시켜서 활용을 한 것이고요. 특히 불, 엠버가 주인공인데 이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다혈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엘리멘탈의 주인공 엠버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K 장녀 떠올리게 한다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 엠버가 유리공예가가 되고 싶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가업인 이 식료품 가게 물려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병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장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에도 K 장녀, 한국적인 정서가 그대로 투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관객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엘리멘탈 뿐만 아니라요, 최근 영화 조용한 이주, OTT 드라마 성난 사람들, 그러니까 한인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기, 흥행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지금 뭐 독립영화, 예술영화에서 상업영화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한인들의 어떤 고민들 영화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것들이 K 컨텐츠의 우수성과 접목이 되면서 한국계 감독들한테 관심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 또 지금 이 피터son 감독의 이 엘리멘탈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또 역주행에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억척스럽게 사는 이민자 여성의 판타지 액션을 그린 작품이죠. Everything Everywhere 그리고 All at Once, 그러니까 일명 에올, 이 글로벌 무대 휩쓸고 있는데, 이런 성공 사례를 뭔가 해외 한인 창작자들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한국계 어떤 작품들이 흥행에 거듭하고 있는데 멋진 작품도 앞으로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계 창작자들과 뭔가 우리 컨텐츠가 협업할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여름 더 덥게 하는 순살 아파트 같은 화나는 소식들은 좀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토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